나는 그저 사람이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한 게 죄라면 난 죽을 죄인이에요. 욕하셔도 좋아요. 아니, 차라리 욕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답답한 심정이 좀이라도 뚫릴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이 글을 누군가의 동정이나 변명을 구하려고 쓰는 건 아닙니다. 그저 묻고 싶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인가요? 저는 올해 49살,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IT 계열사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같은 그룹 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엔지니어고 현재는 상무 직급이에요. 흔히 말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부부죠. 두 아이는 모두 외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부족함 없고 안정된 가정이죠.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실적과 KPI에 치이고 집에 오면 또 다른 업무가 기다립니다. 남편의 옷 정리, 냉장고 정리, 청소기 돌리기, 아이들 온라인 수업 체크 이 모든 걸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로 여겨졌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나도 엄마니까 아내니까. 근데 그게 10년, 15년을 넘기니까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나 왜 이렇게 늙었지? 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웃음기도 없고 표정도 없고 그냥 기능만 남은 사람 같았죠. 말하자면 집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감정 없는 부품이 된 느낌이랄까요. 남편은 원래 과묵한 사람이에요. 대화를 한다고 해도 업무 이야기 아니면 정치, 뉴스, 경제 얘기가 전부죠. 어느 순간부터는 제 말에 반응이 없어졌어요. 내가 뭘 해도 뭘 말해도 무덤덤해요. 남편에게 나는 그냥 고장나지 않고 돌아가는 가정의 일부분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 제게 누군가 따뜻한 말을 건넨 순간이 있었어요. 작년 봄 사내 글쓰기 워크숍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민수라고 부를게요. 물론 본명은 아닙니다. 저보다 2살 많은 같은 그룹사의 다른 계열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직급은 비슷했고 부드럽고 경청 잘하는 사람이었죠. 처음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벼운 인사와 업무 이야기, 서툰 글에 대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관계였죠. 그런데 점점 민수와의 대화에서 위로를 받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들을 수 없던 말들을 민수는 해줬습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거 아무도 몰라주면 진짜 서운하죠. 누가 봐도 당신은 대단해요. 그 말들에 제가 무너졌어요. 아니, 무너졌다는 표현은 틀린 것 같아요. 그냥 녹아내렸달까요. 그렇게까지 공허했던 내 마음에 누군가가 물 한 컵을 부어준 느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뭔가를 바란 건 아니에요. 저도 유부녀고 그도 저의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서로 알아가며 몇 달이 흐르자 제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민수에게서 오는 메신저 알림 하나에도 웃게 되고 그가 추천한 책을 읽으며 밤을 지새우는 일도 생겼어요. 그날도 똑같이 지나가던 오후였어요. 팀장은 저를 회의실로 불러서 별 이유 없이 요즘 피드백 반응이 느리다며 핀잔을 줬고 남편은 점심시간에 전화했지만 그저 집에 와서 김치 냉장고 고장 났더라는 말 한마디. 그날따라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때 민수에게 톡을 보냈어요. 혹시 지금 근처세요?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그날 우리는 회사 근처 북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묻지 않았어요. 왜 힘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오래 참은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에 민수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아직 아무 일도 없었지만 저도 느꼈어요. 이미 마음은 선을 넘고 있다는 걸요. 여기까지 읽고 불쾌하신가요? 비난하고 싶으신가요?
괜찮아요. 하지만 제 얘기를 끝까지는 들어주세요. 제가 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정말 제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은 마지막까지 다 들으신 후에 해주세요. 내가 사람인지 부속품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집에 돌아가면 남편은 TV 앞에 고정, 대화는 오늘 뭐 먹었어? 로 시작해 내일 뭐 먹지? 로 끝나는 정도. 그 틈에 민수가 있었습니다. 문자 하나 오늘 괜찮아요? 라는 말이 그렇게나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점심시간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책을 추천해주며 나누는 이야기들, 그게 제 일상을 환기시켜줬어요. 그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요, 윤 과장님이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혼자 견디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그런 말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부턴가 제 일상은 해야 할 일들로만 채워져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은 전부 사치였어요. 그와의 관계가 깊어졌다고 느낀 건 딱히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조금씩 조용히 서로의 마음을 알아갔어요. 업무 메일처럼 주고받던 문자도 이제는 감정이 담기고 표정이 읽히는 대화가 됐죠. 점심을 같이 먹는 날이 많아졌고 서로의 일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가 업무 스트레스로 너무 지쳐 있던 날, 그가 탕비실에서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회의에서 말 아끼시고 오후엔 아무 생각 말고 창밖만 보세요. 말이 너무 따뜻했어요. 속으로는 이런 말 한마디가 뭐라고 하면서도 저는 결국 그날 민수 덕분에 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날도 늦었고 집에 와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민수는 제가 사람이라는 걸 기억나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어느 부서의 과장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로 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야근이 길어지고 저는 거의 마지막 퇴근조가 되었을 때 민수가 말했어요. 차까지 같이 걸어요. 늦은 밤 혼자 보내기엔 아까운 공기네요. 그 밤 우리는 회사 뒤편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없이 걷기만 했는데도 위로가 됐어요. 갑자기 그가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것이 침묵인지 동의인지 그땐 몰랐지만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게 잘못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저를 몰아넣은 일상은 옳았던 걸까요?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것 자체가 그토록 지탄받아야 할 일인가요? 그날 밤 나는 침묵했다. 민수가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고 손을 잡지도 않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을 거다. 내가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눈빛을 피하지 않게 되었다. 무심한 척 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의 일정을 묻고 회의 중에도 슬쩍 눈을 마주치며 웃곤 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다. 정기 워크숍이 끝나고 우리는 둘 다 늦게까지 남아서 정리할 게 있다고 말한 뒤 따로 퇴근했다. 하지만 향한 곳은 같았다.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숙소. 민수가 조심스레 문을 열며 나를 이끌었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오래 묻어둔 감정을 쏟아냈다.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결심도 아니었고 단순한 충동도 아니었다. 그냥 너무 오래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겉으론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함과 달콤함이 뒤섞인 정글 같았다. 민수는 여전히 따뜻했고 나는 그 따뜻함에 중독되어 갔다.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날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졌고 사소한 농담 한마디에도 괜히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밤이면 우리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아이처럼 연애 초반의 연인처럼.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다.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자는 남편의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자문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다. 아이들 얘기를 해도 건성으로 그래라고 대답했고, 내가 회사 얘기를 하면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하며 흘려들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변명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감정을 느낄 자격이 있어. 그리고 그 변명은 어느새 내 안에서 진짜처럼 자리를 잡아갔다. 민수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줬다. 내가 회식 후 늦게 귀가하면 조심히 들어가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고, 출근길에 날씨 얘기와 함께 따뜻하게 입어요 같은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하겠지만 저는 그런 말을 너무 오랫동안 듣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 핸드폰을 훔쳐봤습니다. 아니, 처음엔 그럴 의도가 아니었겠죠. 제 폰이 탁자 위에 있었고 알림이 떴는데 그게 하필 민수의 메시지였던 거죠. 오늘도 버텨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도 살아요. 그 후로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대신 며칠 후 저녁 식사 중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나 몰래 누굴 만나고 다니는 거야?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고민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들켰다는 안도감이 더 컸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나한테 관심 한 번 제대로 준 적 있어? 남편은 얼굴을 굳히더니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본격적인 대화를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마치 예고된 무언의 전쟁이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이제 남편은 제게 냉담해졌고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며칠 전 내용 증명이 도착했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보. 처음에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이게 끝날 일이면 차라리 끝나도 괜찮지 않을까. 민수와 저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가 제게 했던 말이 잊히질 않아요. 나는 당신이 조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착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글을 씁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이게 말이 돼? 불륜을 해놓고 피해자인 척하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 모든 걸 겪은 지금도 저는 여전히 묻고 싶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인가요? 이혼 소송 서류를 받고도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저는 아이 없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밥만 뜨고 있었죠. 말 한마디 없었지만 공기 속엔 긴장과 체념, 분노, 슬픔 같은 게 한꺼번에 떠다녔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날 밤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민수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마음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펐는지 모르겠어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그도 알 텐데. 그 순간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누가 날 이렇게 만든 건데. 다음 날 남편은 이른 새벽에 출근했습니다. 마치 얼굴 마주치기 싫다는 듯. 식탁 위엔 조용히 하나의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 통해 연락 갈 거야. 감정 상하게 하지 말자. 그 말이 더 상처였어요. 아무런 감정도 없다는 듯한 그 문장이. 최소한 화라도 내주면 좋았을걸. 왜 나는 끝까지 무시당하는 쪽일까 싶었죠. 민수와의 일이 틀림없이 잘못된 거였지만 그 전부터 이미 우리는 끝나 있었던 게 아닐까. 나 혼자 착각하며 꿰매고 있었던 게 아닐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알게 된 걸까요? 식사 시간에 회의실 안에서 웅성거리는 동료들, 저를 보면 잠깐 눈을 피하거나 뒷말을 주고받는 듯한 느낌.
이건 그냥 제 불안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짜 무언가 퍼져나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느 날 부서 팀장이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요즘 기운 없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간 울컥했지만 웃으며 넘겼어요. 그냥 아이들 문제 좀 있어서요. 거짓말이 입에 붙는 사람처럼 되어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너 이럴 사람 아니었잖아. 너 원래 이런 모습 아니었잖아. 그런데 민수는 여전히 같았어요. 매일 안부를 묻고 짧은 전화라도 걸어와서 오늘은 어땠어요? 하고 물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 그에게 마음을 기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유일한 존재처럼 느껴졌거든요. 하루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기다릴 거예요. 다만 당신이 무너지지 않게 옆에 있고 싶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내 옆에서 날 안아줄 사람은 이제 남편이 아니구나. 가족이 아니구나. 그 사실이 참담했어요. 주말에 혼자 집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가족 여행 사진을 꺼내보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도 웃고 있었고 팔짱을 끼고 있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소리 내 울었어요. 이 모든 일이 여기까지 온 게 믿기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나는 상처를 준 사람이고 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에요. 민수는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감정까지 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감정도 때로는 죄가 되더군요. 그 감정이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게 된다면 이제 나는 무너진 일상 위에 서 있습니다. 사방이 부서진 채 그 속에서 혼자 숨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나는 여전히 묻고 있어요. 정말 이 모든 걸 감내해야 할 만큼 큰 잘못을 한 걸까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운 날이었어요. 초여름의 후끈한 바람이 창문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도 나는 식은땀이 났어요. 큰애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한국에 뭐 일이 있어? 아빠가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목소리도 이상해. 나는 평소처럼 괜찮다고 회사 일로 좀 바쁘다고 얼버무렸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조용히 말하더군요. 근데 엄마 혹시 아빠랑 사이 안 좋아졌어?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아니,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 조심스럽고 떨리는 아이의 말투에서 이미 뭔가를 눈치챘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뒤 둘째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이거 사실이야. 링크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 캡처였어요. 너무 생생하게도 나를 둘러싼 소문이 올라와 있었어요. 5호 계열사 과장 윤모 씨, 사내 불륜 남편은 이혼 준비 중. 얼굴이 확 굳었어요.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애들이 이걸 본 거예요. 누군가 나에 대해 퍼뜨린 이야기, 내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것을 애들이. 그날 밤 큰애한테서 장문의 이메일이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 엄마가 우리한테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 왜 그랬어? 엄마 힘들었던 거 알아. 아빠가 무심했던 것도 알고 근데 그렇다고 이건. 읽는 내내 손이 떨리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아이는 마지막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정리가 필요해.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순간이었어요. 아이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나를 철저히 망가뜨렸어요. 민수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며칠간 밥도 못 먹고 일도 제대로 손에 안 잡혔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세탁기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나는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정말 낯선 얼굴이 서 있더라고요. 눈 밑은 퀭하고 입술은 터져 있었고 머리는 엉켜 있었어요. 그게 나였어요. 그제야 실감했어요. 나는 진짜 모든 걸 잃었구나. 민수는 그 와중에도 연락을 했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외로움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위로조차 죄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너무 외로워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었단다.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일까요?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아이들과도 연락을 조율하겠다는 말을 전해왔어요. 아이들 감정이 불안정하니 당분간 접촉 삼가달라. 이제 나는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보호막도 되어줄 수 없는 완벽히 혼자가 되었어요. 아이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남편에게도 완전히 버려졌다고 느꼈던 그 시점에서 민수는 한결같이 옆에 있었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마움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게 또 다른 죄의식이 되었어요. 그래, 나는 결국 이 사람 품에서 위로받고 있는 거야.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사람에게서.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점심도 거르고 멍하니 모니터만 보다가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책상을 정리했어요.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저녁 나랑 아무 말 없이 걸을래요? 그 한 문장이 어찌나 다정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말없이 걷는 것조차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제 눈물이 핸드폰 화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우린 한강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저는 커피를 받아들고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나직하게 말했죠. 아이들이 절 모른 척해요. 나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민수는 그 말에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제 어깨에 살짝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여전히 엄마예요. 아이들은 지금 상처를 회피하고 있는 거지 당신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군요. 누군가 내 입장이 되어주려고 애써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민수 앞에서 소리내 울었습니다. 흐느낌을 넘어서 엉엉 울었어요. 민수는 말없이 등을 다독여줬고 조용히 제 손을 감싸쥐었어요. 내가 안고 갈게요. 당신 마음속 무너진 조각들. 내가 다 안고 갈게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위선이 없었고 계산도 없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가 조금은 덜 망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관계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지금도 누군가는 이 글을 읽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요, 저는 그날 민수 덕분에 살아 있었어요. 그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나를 그대로 안아줬기 때문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나 오늘도 당신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부디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그 말이 내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나를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용서할 수 없다고 이런 사람은 다시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속으로 나를 벌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해서 말해줬어요. 그건 삶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부터라도 사람답게 살아야 해요. 사랑받고 이해받고 누군가와 마음 나누면서. 그게 죄라면 이 세상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이, 그 따뜻한 말이 저를 조금씩 되살리고 있었어요. 물론 현실은 그대로였고 아이들과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였지만 저는 그 순간만큼은 제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소문은 언제나 그렇듯 조용히 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이 붙은 마른 갈대처럼 3시간에 번져 나갔어요.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 알 수도 없었고 어디서 멈출지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이름은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저와 민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 팀의 그 과장 있잖아. 글쓰기 워크숍 나갔던 사람. 남편도 대기업이라더니 대체 왜 그랬을까? 애들도 유학 중이라며? 애들까지 알면 어쩌려고. 이런 식의 수군거림이 사무실 복도, 탕비실, 회의실 바깥에서 은밀하게, 그러나 충분히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오고 갔어요. 누구도 제게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분위기. 그 어떤 공식적인 징계나 조치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잔인한 방식으로 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팀 회의에서 제 발언이 무시당하기 시작했고 이메일 회신이 늦어졌고 점심시간이면 슬쩍 자리를 피해 다른 팀원들과 떨어져 앉는 일이 잦아졌어요. 심지어 같은 워크숍에 참여했던 후배 하나가 조심스럽게 그러더군요. 선배님 죄송해요. 그냥 저는 몰랐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힘드셨던 줄. 그 말에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나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퍼진 소문 앞에서 모든 말은 뻔한 합리화가 되니까요. 민수 역시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회사 내 다른 팀과의 협업 과정에서 예전엔 없던 미묘한 견제와 거리두기를 겪게 되었고 그의 이름도 슬쩍 소문에 엮이기 시작했어요. 둘 중 누가 먼저였다 말할 수 없는 시선들이 우리를 한 사람으로 묶어 놓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내에서 마주보는 일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지 않았고 메시지는 퇴근 이후로 미뤘고 서로의 일정은 공유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변화 속에서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번엔 둘 다 혼자가 된 걸지도 모르죠. 그조차 내 곁에 완전히 있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나는 점점 목소리를 잃어갔어요. 그 무렵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친 한 동료가 저를 향해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 그냥 묻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설명도 반박도 못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까지 했는지 도대체 어느 지점부터가 그렇게까지였는지 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민수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만든 이 감정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는 긴 침묵 끝에 답했어요. 우리가 만든 감정은 틀리지 않았지만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흘러왔다는 건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것이 서로를 덜 상처 주는 방법이라고 믿으며.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 죄가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더 커지는 기분이었어요. 말이 아닌 소문이 사실이 아닌 왜곡이 나를 덮칠수록 나는 더더욱 말할 수 없게 되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 내에 누군가는 제 이름을 입에 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커피 한 잔 사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그들이 아는 이야기는 진실의 껍데기를 쓴 소문일 뿐이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어요. 무너지는 마음을 억누르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로 인정해버리면 정말 끝날 것 같아서 그저 조용히 커피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 말에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울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 눈물이 또 흐르더군요. 우리 감정은 진짜였어. 그건 부정하지 말자. 민수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게 유일한 위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사이가 흔들리기 시작한 이후에도 그는 항상 내 감정을 진짜라고 불러줬어요. 누군가에게는 한심한 착각이겠지만 나에겐 그게 삶의 마지막 줄 같았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만큼 어쩌다 스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서로의 연락처에서 손을 떼고 대화창을 닫고 메신저 알림도 꺼버렸어요.
그렇게 모든 연결을 끊어냈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서웠고 도시의 불빛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만 정지된 채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누구지?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누군가의 보호자도 기대도 아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나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제까지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시간들. 그 모든 시간 속에 나는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내 마음을 따라간 결과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잃는 일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를 다시 쌓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민수와의 마지막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감정이 거짓이었다면 나는 아마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진심이었기에 떠나보낼 수 있었고 진심이었기에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혼 협의안에 서명하겠다고 했어요. 재산 분할 조건에 대해선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끝내고 싶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요. 아이들과도 언젠가 마주하게 되겠죠. 그때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는 아이들에게 당당히 말할 거예요. 엄마는 인간이었단다. 외롭고 흔들리고 후회하면서도 살아있는 사람이었단다. 이제 나는 내가 만든 잔해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더는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죗값이라면 기꺼이 치르겠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아침 9시에 시작했고 카페 앞에는 줄이 길었고 퇴근 시간엔 지하철이 복잡했고 회의는 지루하게 이어졌어요. 단 한 가지 나만 변했더군요. 그동안 내가 살던 세계가 이렇게 그저 흘러가기만 하는 곳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없다고 해도 집은 여전히 정리해야 했고 남편이 떠났다고 해도 수도요금은 나오고 민수가 사라졌다고 해도 외로움은 고스란히 내 곁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나는 늘 누군가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남편의 눈치, 아이들의 일정, 회사의 평가. 그 모든 외부 기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왔죠.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더는 누구 때문에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싶지 않아요. 민수와의 끝도, 남편과의 이혼도, 아이들의 거리감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전히 새벽에 눈을 떠 혼자 우는 날도 있고 버스 창가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고이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이기적이지? 왜 그랬지? 같은 말 대신 이제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해요. 괜찮아, 그땐 그럴 수 있었어. 넌 충분히 힘들었어. 아이들과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연락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아요. 대신 그리움은 그대로 품고 내 할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중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나는 최소한 나 자신을 지켜낸 사람으로 서 있고 싶거든요. 회사에서도 여전히 뒷말이 오가요. 나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회의 때 무시하는 태도, 거리 두는 대화, 그런 걸로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예전의 나였다면 억울하고 화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지나쳐요. 그 사람들은 내 삶을 살아주지 않잖아요. 내 눈물 한 방울의 무게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나는 내 감정을 다시 배우는 중입니다. 좋다, 싫다, 외롭다, 그립다 같은 단어를 이전보다 더 솔직하게 입에 올리고 있어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니 나 자신과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아직 지우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그가 보낸 마지막 말이 있어요. 당신이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존재가 그걸 방해한 게 아니라 한때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어요. 누군가의 위로였다는 것, 누군가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전부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상처 입은 채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있고 외로움과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체험하고 있어요. 이 글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저도 압니다. 어떤 시선이 이 글을 향할지. 누군가는 분노할 것이고 누군가는 혀를 찰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저 막장이라는 단어로 가볍게 넘기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보다 제 자신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과거의 나는 누군가의 엄마, 아내, 직원, 누군가의 기대 속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중심은 내가 아닌 타인이었죠. 그러다 한순간 너무 외로웠고 너무 공허했고 그 공백을 감정으로 채워버렸습니다. 그 감정이 사랑이었는지, 집착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탈출구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 실수했고 그 실수로 누군가를 상처 입혔고 어떤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끝났고 아이들과의 관계는 아직 멀고 직장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의식과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그리고 지금은 그냥 저 자신으로. 이혼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법적으로 정리될 것들과 감정적으로 남은 것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예요. 판결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민수는 더 이상 제 곁에 없지만 그와 나눴던 시간만큼은 저를 사람이게 만들어줬어요. 욕해도 좋습니다. 저도 제 행동을 온전히 옳다고 말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거짓으로 살아가진 않겠습니다. 이 사연을 쓰며 계속 묻고 있죠.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일까?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람입니다. 흔들리고 아프고 사랑하고 실수하고 그 실수를 되새기며 오늘도 내일을 준비하는 평범한 사람. 죄를 지었고 벌을 받고 있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 그러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인가요?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불완전한 법이다. 누군가는 정답을 원하고 누군가는 심판을 원하며 또 누군가는 누군가의 눈물로 위안을 얻는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그런 차가운 종착역이 아니다. 차라리 정적이 깃든 사막 한가운데 한 사람이 묻는 작은 질문처럼 조용하다.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인가요? 우리는 이야기를 읽으며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몇 번이나 던지게 된다. 그녀는 남의 남편을 빼앗은 게 아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외로움을 핑계 삼아 다른 남자의 온기에 기대었고 결국 가족을 무너뜨렸다. 누군가는 이것만으로 충분히 파렴치라 정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감정은, 그 욕망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자라나는 익숙한 것 아니었던가. 그녀는 처음부터 사랑을 찾으려 했던 게 아니다. 그녀는 존재하고 싶었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사회에게도 이상적인 여성이라는 틀 안에 갇힌 채 살아온 시간은 결국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틈을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파고들었을 뿐이다. 책임은 분명 그녀에게 있다. 선택은 그녀가 했고 그 선택으로 인해 무너진 것은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이었으며 아이들과의 신뢰였고 사회적 위치였다. 그러나 과연 그 모든 짐을 온전히 그녀 한 사람에게만 지워야 옳은 것인가? 그녀의 남편은 무죄인가? 의무는 다했지만 마음을 함께 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더 깊은 외면 아니었을까? 아이들은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자라나는 동안 그녀가 얼마나 자신을 갈아 넣었는지,
그들은 끝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세상은 정답을 요구한다. 흑백이 분명해야 하고 누군가는 가해자여야 하며 누군가는 피해자여야 한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모든 관계는 복잡하고 모든 감정은 겹겹이 쌓여 있다. 그녀의 분류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그 감정의 시작은 어쩌면 너무나 인간적인 갈망이었다. 우리는 가끔 묻는다. 누가 더 나쁜가? 욕망을 숨긴 채 생기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라도 숨을 쉬고자 한 사람인가? 그녀는 후자였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이제 그녀는 혼자다. 남편은 떠났고 아이들과의 거리는 멀어졌다. 민수는 조용히 사라졌고 세상의 시선은 아직도 냉혹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전보다 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더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나로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독자는 두 가지 감정을 떠안게 된다. 분노일 수도 있고 연민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이야기가 성공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누군가의 삶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일이니까. 끝으로 우리는 그녀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위로? 정죄? 아니면 그냥 이 말 한마디. 그 마음 나도 언젠가 느꼈던 적 있어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남는다. 정말 그녀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